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경제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의 칼럼을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칼럼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필자는 카라스마 바스와니입니다. 바스와니는 블룸버그 오피니언의 칼럼니스트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정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트럼프 관세의 종착점,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칼럼의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동맹국에는 친절해야 한다고 미국의 주중 대사를 지냈던 니컬러스 번스는 말했다. 미국이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트럼프는 이 조언을 따라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끼리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또한 중국에 다시금 접근하는 것에 이 점도 검토할 것이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확장주의적인 언동으로 인해 중국의 매력은 손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이 지역이 품는 불안감을 제대로 포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입혔다고 인식하는 피해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그러나 다른 몇몇 결정은 불가해하다. 트럼프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호주,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조차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 및 지역을 관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역효과다. 이전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손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의 영향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어느 나라와 무역을 할지, 어느 나라와 안보동맹을 맺을지, 어느 나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지, 어느 나라의 개발 원조를 요청할지, 어느 나라와 정보를 공유할지와 같은 결정에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관계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아왔다. 미국 해군대학의 셀리 페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개방된 국제무역과 해상교통로를 유지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부유해졌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더 안전해졌다.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최근 아시아를 방문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이 우위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관세가 발표되기 전에 실시된 싱가포르의 싱크탱크 ISAS 유소프 이삭 연구소가 동남아시아의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 결과가 이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미국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작년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주로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과시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다. 하지만 만약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상당히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각국은 이미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이미 협조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세계화로부터 큰 혜택을 받아왔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싱가포르 총리는 1930년대와 같은 더 위험한 세계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무역 전쟁이 무력 충돌로 확대되어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시대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친구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12월 중국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제로로 인하했다.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추진 역할도 맡아왔다. RCEP는 15개국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데이터 기준으로 세계 전체 국내 총생산의 29% 상당을 차지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금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일본과 한국과의 경제무역 담당 강요 회의에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재차 촉구하며 경제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역사 인식과 대미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중일이 관계 강화에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을 대체할 시장은 없다. 2023년 미국의 가계 지출은
19조 달러에 달해 유럽연합의 2배, 중국의 3배 가까운 규모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은 세계 무역 변화를 헤쳐나가기 위해 절박한 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더 큰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및 협력이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해왔다. 따라서 현재 예측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이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한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EU와 같은 다른 파트너와 손을 잡는 것도 공통의 불만을 감안하면 현명한 전략이다. 방위 및 군사 관계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정보 공유와 방위 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미중이 함께 발버둥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놓인 국가 및 지역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현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모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우선순위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초래한 트럼프 관세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도를 중국 중심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최근 이충근 전직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중국 공산당 붕괴의 징후들입니다. 칼럼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전쟁은 중국으로 인한 매년 약 3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 정치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패권 전쟁의 일환이다. 트럼프 주도하에 진행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인 것이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을 거의 그대로 베껴대는 한국의 언론들은 미중 관세 전쟁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정치의 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국 주류 언론 중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폭스뉴스는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미국의 주류 언론의 트럼프 관련 보도 중 92%가 부정적이었고 단지 7.8% 정도만이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중국 관세를 70%로 올리겠다고 했을 때 또는 오바마가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행태를 비판하며 관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오바마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주류 언론들은 그를 탁월한 전략가라며 추켜 세웠을 정도다. 주류 언론들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패할 것이라는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 와중에 주류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유튜브 혹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회통신망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시진핑의 중공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빈번히 내기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비주류 언론들, 특히 유튜브들 중 중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신생 유튜브는 최근 중국의 붕괴 조짐 17가지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알차다고 생각되어 이 글에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 붕괴 조짐 중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붕괴다. 중국 국내 총생산의 25에서 30%를 차지한다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오로지 집 한 채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을 울리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채 문제인데 중국은 빚더미 위에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중국은 GDP 대비 325%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3%, 일본은 GDP 대비 266%다. 세 번째 징후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파산 지경이라는 사실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빚은 무려 12조 3천억 달러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빚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이미 허난성은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을 절반으로 깎았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빚은 중국의 은행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취약한 중소지방은행들은 부동산 및 지방정부 대출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있다. 뱅크런 사태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더욱 심각한 점은 중국의 인구가 붕괴 중이라는 점이다. 이미 2022년부터 중국의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낮아졌다. 즉 인구의 순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2024년 중국 인구는 전년 대비 139만 명이 줄었고 2100년 중국의 인구는 6억 3,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노동 정년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치명적이다.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다. 노동 가능 인구는 2014년 9억 9,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부양할 인구는 많아지고 일하는 인구는 줄어든다는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경제 둔화로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20%밖에는 취직할 수 없다 한다. 물론 중국 정부는 대졸 취업률을 55%대라고 말하지만 55%라는 것도 말이 되는 숫자는 아니다. 청년 실업률은 현대 국가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한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지금 대다수 공장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휴대전화를 만드냐며 중국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제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것이다. 이미 인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플 전화기는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석유보다 더욱 중요한 물이 부족하다. 중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수준인데 그 많은 중국인이 전 세계 물의 7%밖에 안 되는 물로 살아야 한다. 게다가 지하수의 86%가 오염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큰 문제다. 중국은 식량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다. 국방비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을 정도로 중국은 국내 정치와 사회가 불안한 나라다. 시진핑 정권은 중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장군이 되기보다는 정치를 잘하는 군인이 장군이 된 중국은 이제 군부 간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스스로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 공산당이 붕괴의 나락으로 빠른 속도로 추락 중이다.